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월든은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호화로운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버는 인간의 세태를 강한 어조로 풍자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월든은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현실 문명과 거리를 두고 약 2년 2개월 동안 홀로 깊은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경건한 문체로 쓴 자전적 에세이죠. 소로는 마치 속세를 멀리하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구도자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동안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구했고 거처 또한 나무로 직접 만들었다고 하죠. 그는 인생에서 사실만을 배우고 의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사회를 등지고 구도자의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물질에 두는 세태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월든 숲은 바로 소로의 각오가 상징적으로 집약된 곳이지요. 월든에서 말하는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본질이며 이에 가까워지는 것이 삶을 간소화하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로가 생각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영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더욱 덩치를 키워갈 무렵 자신의 인생 가치와 의미를 위해 물질이 가져온 육신에 대한 집착을 단호히 끊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 결과 이른바 자발적 빈곤을 통해 삶을 간소화하는 법을 알게 됐으며 물질에 대한 미련 없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로의 4,500년이 넘도록 월든은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념과 정치운동의 물결이 잦아들고 인간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뜬 사람들이 월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세계 국가들 간의 경쟁은 인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자성이 일면서 소로가 실천했던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 가치 추구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그 본질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소로의 깨달음이 집약된 월든. 지금부터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전행선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생활의 경제학. 이 글을 쓰던 무렵, 아니 정확히 말해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집필하던 당시 나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 숲속에서 홀로 살았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 무려 1.6km나 떨어진 곳이었다. 집도 내 손으로 짓고 생계도 노동을 통해 얻은 것으로 꾸려나갔다. 나는 그곳에서 2년 2개월을 보냈고 지금은 다시 문명 세계로 돌아와 잠시 머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생활 방식에 관심을 보이며 일부러 물어오지만 않았다면 나도 굳이 사사로운 내 삶을 독자에게 알리려 애쓰지 않았을 터다. 어떤 사람은 사생활에 관해 질문하는 것을 예의 없는 행위로 여기기도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그런 관심이 자연스럽고 적절한 듯하다. 어떤 이는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궁금해한다. 외롭지는 않았는지 두렵지는 않았는지 묻는 이도 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수입의 어느 정도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는지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돌봐주었는지 궁금해한다. 이 책에서 나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려 애쓸 것이다. 그러니 내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미리 심심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책은 1인칭 대명사 나를 생략하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자기중심적이라는 측면에서 여타의 책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1인칭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자기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안다면 굳이 자기 이야기만 하려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경험이 일천한 탓에 나라는 주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모름지기 작가란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해서만 미주알 고주알 적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도 소박하고 진심 어린 글을 써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머나먼 타향에서 제 피부치에게 써보낼 법한 그런 글 말이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먼 타향에서 그런 글을 적어보내지 않겠는가. 이 책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 외의 독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해가면 될 터다. 외투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솔기를 잡아 느리면서까지 억지로 입어서야 쓰겠는가. 옷도 맞는 사람이 입어야 재구실을 하는 법이다. 이제부터 내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국인이나 하와이 섬 주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즉 뉴 잉글랜드 주민에 관한 것으로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 특히 이 세상과 이 마을에서 당신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 한지, 혹은 일부러 개선하지 않는 것은 아닐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콩고드 지역을 두루 여행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상점이든 사무실이든 들판이든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고행을 치러낸다는 인상을 받았다. 불암한 계급 승려들은 사방에 불을 피워놓고 그 한가운데 앉아 뜨거운 태양을 올려다보거나 불길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고개를 뒤로 돌려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취해 결국에는 목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유동식 말고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또한 나무 밑동에 사슬로 묶인 채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자신의 몸으로 광활한 제국의 크기를 재기도 하며 기둥 위에 올라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식적인 고행도 내가 매일 목격하는 마을 주민의 힘겨운 삶의 모습에 비한다면 그리 비현실적이거나 놀랍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동도 내 이웃이 치르는 고생에 비하면 사소하기 이를 데 없다. 헤라클레스야 12가지 고역만 치러내면 되었지만 내 이웃은 괴물을 사로잡거나 그 목을 베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노동을 끝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뜨겁게 달군 인두로 히드라의 머리를 찢어줄 친구도 없기에 머리 하나를 잘라버리는 순간 2개가 다시 솟아나오는 광경을 지켜봐야 한다. 나는 농장과 집, 헛간, 가축, 거기에 농기구까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탓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마을 젊은이들을 많이 본다. 유산이란 얻기는 쉬워도 처치해버리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이 차라리 너른 초원에서 태어나 늑대의 젖을 빨며 자랐다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일구어 가야 할 대지에 관해 좀 더 확실히 배울 수 있었을 터다. 누가 그들을 땅의 노예로 만들었을까? 왜 인간은 한 줌 먹을거리만으로도 충분히 삶을 연명해 갈 수 있거늘 굳이 60에이커나 되는 땅을 부리려 하는가? 뭐 하자고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가? 그들은 앞에 놓인 이 모든 짐을 한평생 밀고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힘 닿는 한 훌륭히 살려 애쓰기까지 해야 한다. 지금껏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며 가로 23m, 세로 12m나 되는 헛간을 채우고 더러운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며 100에이커의 대지와 경작지, 목초지, 초원, 거기에 숲까지 건사해 가면서 삶의 여정을 어렵사리 기어내려가는 가엾은 영혼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 불필요한 짐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자그마한 육신 하나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버거워 어쩔 줄 모르는 마당의 말이다. 하지만 인간의 고생은 다 잘못된 생각 탓이다. 육신은 때가 되면 땅에 묻혀 퇴비로 변한다. 우리는 흔히 불가피함이라 불리는 그럴듯한 운명에 현혹되어 어느 고서에 적혀 있듯이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면 그만인 재물을 모으느라 평생을 허비한다. 그러나 죽기 전이 아니라면 죽을 때가 되어 자연히 알게 될 테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등 뒤로 돌을 던져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롤리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격조 높은 문체로 번역해 놓았다. 그날 이후 인류는 고통과 근심을 견뎌내는 단단한 심장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인간의 육신이 돌과 그 본성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머리 뒤로 돌을 던지고 그 돌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돌아보지도 않는 어설픈 신탁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이 순전히 무지와 오해 탓에 부질없는 근심과 쓸데없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삶이 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고된 노동 탓에 투박해진 심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는 그런 섬세한 열매를 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에 찌든 사람은 인간의 참다운 고결함을 유지해 나갈 여유가 없다.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 가치가 현격히 하락할까 두려워하느라 다른 사람과 인간다운 관계를 이어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는 일만 하는 기계의 다름 아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아는 것만 계속해 사용하면서 어찌 자신의 무지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런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강장제로 원기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인간 본성의 최고 자질은 과일 껍질에서 배어나온 당분과 마찬가지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그대로 보존된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상냥하게 처신하지 않는다. 모두 알다시피 어떤 이는 너무도 가난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도 힘에 부쳐 숨을 헐떡인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 가운데도 실제로 자신이 먹은 저녁 식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할 만큼 궁색하고 빠르게 닳고 있거나 이미 다 해진 외투와 구두를 장만할 돈도 없으며 지금 이 책도 빚쟁이에게 1시간을 빌리거나 훔쳐 그나마 여기까지 읽어왔으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험으로 명민해진 내 눈에는 그들 중 많은 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지 실로 명백히 보인다. 어떻게든 일을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려 애쓰고는 있지만 빚은 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라틴어로 아에스 알리에눔,
즉 타인의 노세라 불리는 빚은 고대로부터 한 번 빠져들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늪이나 다름없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쇠더미에 파묻혀 허우적대느라 죽은 목숨이나 매한가지의 상태로 삶을 연명해 간다. 또한 늘 내일 갚겠다, 내일은 꼭 갚겠다라고 약속만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파산한 채로 죽어간다. 다른 사람에게 아첨에 비위를 맞추고 교도소에 갈 만한 죄만 아니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손님을 끌어모으려 발버둥치기도 한다. 이웃을 설득해 신발이나 모자, 외투 또는 마차를 만드는 일감을 얻어내고자 또는 그들의 식자재 수입하는 일감을 맡아 할 요량으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투표한다. 또한 자신이 무슨 공손함의 표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며 얄팍하고 덧없는 관대함을 마구 베풀어댄다. 그러다 보면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할 테니 사람들은 몸져 누울 때를 대비해 돈을 모아두려 한다. 낡은 궤 속 깊숙한 곳이나 회벽 뒤의 양말 속 또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벽돌로 지은 든든한 은행에 숨겨두기도 한다. 그러나 돈을 모아두는 장소나 방법 또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흑인 노예제도라고 하는 역겨우면서도 다소 외래적인 형태의 인간 예속제도에 몰두해 있을 만큼 경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사실에 때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남북 양쪽에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눈을 번뜩이며 기회만 노리는 자가 수도 없이 많다. 남부의 노예 감독 밑에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북부의 감독 밑에서 일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노예 감독관 노릇을 하는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인간 내면의 신성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밤낮으로 장터를 오가느라 도로를 달리는 집 마차꾼을 보라. 그의 내면에 신성이 조금이라도 꿈틀대고 있겠는가. 그에게 가장 큰 의무란 말에게 건초와 물을 먹이는 것이다. 그러니 받아야 할 운송료와 비교해 봤을 때 운명이란 것이 그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는가. 그저 소란을 일으키는 나리를 위해 마차를 몰고 있을 뿐이리라. 그가 얼마나 신을 닮았으며 또 얼마나 불멸의 존재이겠는가. 불멸의 신성한 존재이기는커녕 자신의 평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즉 스스로의 행동 탓에 얻은 평판의 노예이자 죄수가 되어 비굴하고 천박하게 굽실거리며 온종일 막연한 두려움에 떠는 그의 모습을 보라. 세상의 평은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견해에 비하면 그저 약해 빠진 폭군의 다름 아니다. 인간의 운명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결정 또는 암시된다. 심지어 환상과 상상의 영토 서인도 제도에도 자아의 해방을 가져다 준 윌버포스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줄까? 자신의 운명에 너무 큰 기대를 드러내지 않고자 생의 마지막 날까지 화장대용 방석이나 짜며 소일하는 이 땅의 아낙네들을 생각해보라. 마치 영혼을 해치지 않고도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태도 아닌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 절망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간다. 소위 체념이란 굳어진 절망이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절망한 채 도시에서 시골로 찾아 들어가 밍크와 사양쥐의 용기에서 겨우 위안을 찾는다. 소위 놀이와 오락거리라 부르는 행위 저변에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매우 전형적인 절망이 숨어 있다. 노동 후에나 할 수 있으니 전혀 즐길 만한 여력도 기운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절망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한 특징이다. 인간의 주된 존재 목적은 무엇이고 삶을 영위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물품과 수단은 무엇인지에 관해
교리문답식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오늘날의 통상적인 생활 방식을 의도적으로 택한 듯이 보인다. 그리고 그 까닭은 여타의 방식보다 유독 그런 생활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기민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품은 인간이라면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편견을 벗어버리자. 아무리 고대로부터 이어온 사고나 행동 방식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진실이라 말하거나 그저 암묵적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일지라도 내일 거짓임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은가. 비를 뿌려 농토를 비옥하게 적셔줄 구름이라 믿었던 것이 그저 몇몇 사람의 허황된 의견에 지나지 않기도 하듯이 말이다. 노인들이 불가능하다 믿고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일이라도 일단 덤벼들어 시도해보아야 한다. 옛사람이 옛날 방식을 따랐다면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방식이 있는 법이다. 한때 옛사람들은 불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연료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가마 밑에 마른 장작을 조금씩 태워서 말 그대로 노인들을 치어 죽일 기세로 새처럼 빠르게 지구를 돈다. 단지 나이만 많다고 해서 노인이 젊은이보다 더 나은 스승이 되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못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혹자는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삶의 절대적 가치라 할 만한 것을 깨닫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이 젊은이에게 긴히 전해줄 조언이란 거의 없다. 사실 그들의 경험도 불완전하게 이를 데 없고 인생마저도 처참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실패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었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그것은 어쩌면 명색뿐인 경험에서 남은 약간의 신념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젊지 않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 30여 년의 세월을 살아왔으나 아직까지 노인에게서 가치 있거나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 같은 것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고 어쩌면 그런 목적으로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말이 없는지도 모른다. 여기 삶이라고 하는 아직은 내가 거의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하나의 실험이 있다. 그렇다고 연장자들이 이미 시도해봤다는 사실이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무엇이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나는 인생 선배들이 그에 대해서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한 농부가 내게 채소만으로 삶을 연명해 갈 수는 없어요. 뼈를 만들 만한 영양분이 안 들어있거든요. 라고 말한다. 그는 뼈를 튼튼하게 할 영양분을 몸에 공급하고자 하루의 일부를 헌신적으로 바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농부는 소의 뒤를 따라 걷는데 소는 온갖 장애를 헤치고 육중한 자신의 몸과 쟁기를 힘차게 끌고 간다. 그런데 그 소의 뼈야말로 풀만 먹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던가.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나 병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치품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아예 그런 물건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산 꼭대기든 계곡이든 간에 인간 세상의 모든 영토를 이미 선조들이 다 훑어 지났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세상사 모두를 두루 섭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영국의 저술가 이블린에 따르면 현명한 솔로몬은 나무를 심는 간격까지도 법령으로 정해놓았고 로마의 집정관들은
남의 땅에 들어가 도토리를 주워도 사유재산 침해죄로 걸리지 않으려면 그 횟수가 몇 번까지 허용되어야 하고 주인의 몫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까지 정해두었다라고 한다. 심지어 히포크라테스는 손톱 자르는 데 적용할 지침까지 남겼다. 그에 따르면 모름지기 손톱이란 손가락 끝에 맞추어 더 길거나 짧지 않게 잘라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고갈시키는 권태와 따분함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담의 시대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러나 인간 능력의 한계는 아직 제대로 측정된 바 없으니 과거의 전례만으로 그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지금까지 인간은 시도라 할 만한 것을 거의 해오지도 않았다. 과거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든 간에 괴로워하지 말거라 나의 아들아. 네가 해내지 못한 일로 누가 너를 탓하겠느냐. 인간은 수없이 많은 간단한 방식으로 인생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밭에 심은 콩을 여물게 하는 태양이 지구뿐 아니라 여러 다른 행성도 동시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더라도 최소한 몇 가지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행성을 비추는 햇빛은 내가 콩밭을 호미질할 때 비추는 빛과는 다르다. 별들은 얼마나 근사한 삼각형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가. 우주 속의 다양한 저택에서 살아가는 서로 동떨어진 상이한 존재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연과 인간의 삶은 우리의 기질만큼이나 가지각색이다.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어느 누가 미리 예측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서로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인간은 짧은 시간 안에 세상 모든 시대, 아니 모든 시대의 온갖 삶을 살아야 한다. 역사와 시와 신화를 보라. 다른 이의 경험을 적어놓은 이보다 더 놀랍고 유익한 글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대부분의 이웃이 선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악이라 믿는다. 따라서 살아오는 동안 했던 일 중에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선행이다. 도대체 무슨 귀신에 쓰여서 그토록 선하게 행동했던 것일까? 노인 양반, 당신은 70평생을 살아오며 그럭저럭 명예도 얻었으니 나름대로 가장 현명하다 생각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귀에는 부디 그 말을 멀리하라고 속삭이는 거역할 수 없는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오. 한 세대는 그 전 세대가 벌여놓은 일들을 마치 좌초된 선박을 버리고 가듯 포기해야 하는 법 아니겠소. 나는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큰 믿음을 품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근심은 일단 접어두고 다른 곳으로 그 관심을 돌려보도록 하자. 자연은 인간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에도 잘 조율돼 있다. 개 중에는 쉬지도 않고 걱정을 해대는 소위 사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 어쩌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가능한 한 믿음을 품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간다. 온종일 기민하게 깨어있다가 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도문을 외우고 스스로를 불확실성의 한가운데로 내던져버린다. 이렇듯 우리는 현재의 삶에만 지극히 성실하게 경의를 표하고 변화의 가능성은 철저히 부인하며 살아간다. 사실 원의 중심에서는 반경이 다른 원을 무수히 그릴 수 있음에도 지금 걸어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되낸다. 중요한 사실은 변화란 모두 고려해 볼 만한 기적이고 그 기적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참되게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상 속의 사실을 자신이 납득할 만한 사실로 환원해낼 수 있게 된다면 차츰 모든 인간이 그 토대 위에서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는 앞서 내가 언급했던 여러 불안과 근심에 관해 잠시 생각해보자. 그런 걱정이 정말 필요하기는 하고 또 적어도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문명의 한가운데서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알고자 한다면 원시적인 변경 지역의 생활 방식을 따라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혹은 상인들의 거래 장부를 살펴보면서 가게에서 손님이 가장 많이 사간 물건은 무엇이고 가게에 가장 많이 들여놓은 상품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 가장 잘 팔리는 식료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만 해도 좋을 것이다. 제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해도 기본적인 인간 생존 법칙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골격이 선조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다. 내가 말하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란 인간이 노력을 통해 얻는 것 중에서 처음부터 또는 매우 오랫동안 사용해온 탓에 삶에서 지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버린 것을 의미한다. 즉, 야만성, 가난 혹은 철학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 없이는 살아갈 엄두조차 내지 않는 그런 것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피조물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란 먹을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다. 평원의 들소에게는 입에 맞는 약간의 풀과 마실 물만 있으면 충분하다. 물론 숲이나 산그늘에 들어가 몸을 누일 장소를 찾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다시 말해 동물은 먹이와 잠자리 외에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사실 이것과 같은 기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식량, 주거, 의복, 연료 등 이 네 가지 커다란 항목으로 정확히 나눌 수 있다. 이것이 확보된 후에야 우리는 자유와 성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된다. 인간은 집과 의복뿐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까지 고안해냈다. 또한 불의 따뜻함을 우연히 발견해내고는 그것을 계속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불 옆에 앉는 것이 사치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된다. 심지어는 인간과 함께 사는 개와 고양이도 이와 같은 제2의 천성을 자연스레 습득해가는 모습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적절한 주거지를 마련하고 옷을 입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체내의 열을 합리적으로 지켜나간다. 그러나 집이나 옷 또는 연료를 지나치게 이용하면, 다시 말해 외부의 열이 체온보다 높아진다면 아예 우리의 몸이 요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자연주의자 다윈은 티에라 델 푸에고 섬을 방문했을 때 그의 일행은 옷을 두툼히 챙겨 입고 불가에 앉아 있어도 별로 따뜻한 줄 몰랐지만 그곳에 벌거벗은 원주민은 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더워 어쩔 줄 모르며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호주의 원주민은 발가벗고도 아무렇지 않은데 유럽인은 옷을 입고도 추위에 벌벌 떤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추위에 강한 야만인의 특징과 문명인의 지적 능력을 겸비하는 일은 불가능할까? 독일의 화학자 리비이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난로이고 음식은 폐 속의 내부 연소를 유지시켜주는 연료와 같다. 날씨가 추우면 우리는 음식을 더 먹고 더우면 덜 먹는다. 동물의 열은 체내에서 서서히 연소가 일어나는 결과인데 그 연소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질병이나 죽음을 맞이한다. 연료가 부족하거나 통풍 기능에 결함이 생겨도 불은 꺼지고 만다. 물론 생명을 유지시키는 체온과 불을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될 테니 비교는 이쯤 해두기로 하자. 앞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의 생명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동물의 열이라는 표현과 거의 동의어가 아닌가 싶다. 사실 음식은 몸의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연료라 할 수 있는데 연료는 음식을 익히거나 외부로부터 열을 가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옥과 의복은 그렇게 발생되어 몸에 흡수된 열을 단지 유지시키는 데만 도움을 준다. 그러니 몸을 따뜻하게 하여 생사 여부가 달린 체열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온갖 수고를 마다 않고 음식과 의복과 가옥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밤에 입는 잠옷과도 같은 침대까지 확보하려 애쓴다. 그리고 이 가옥 안에 또 다른 가옥인 침대를 만들고자 새의 둥지와 깃털까지 훔친다. 이는 두더지가 굴속 깊은 곳에 풀과 나뭇잎으로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가난한 이들은 세상이 냉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늘 불평해댄다. 실제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회적 냉대 못지않게 육체적 추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어떤 기후대에서는 여름이면 거의 낙원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할 때 말고는 연료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태양이 난로이고 햇살 덕분에 과일 또한 실하게 익어간다. 먹거리의 가짓수도 훨씬 많고 얻기도 쉽다. 의복과 가옥은 전혀 또는 거의 필요치 않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이 나라에서 생필품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칼, 도끼, 삽, 손수레 정도다. 학구적인 사람에게는 램프, 문구, 몇 권의 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적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몇몇 어리석은 이들은 지구 반대편의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지역까지 찾아가 10년이고 20년이고 마다 않고 죽어라 일만 한다. 언젠가는 이곳 뉴 잉글랜드에 돌아와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은 단지 편안할 정도의 따뜻함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뜨거운 환경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말 그대로 푹푹 삶아질 정도로 뜨겁게 산다는 것인데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유행을 좇느라 그리한다. 대부분의 사치품과 소위 말해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여러 물품은 우리의 일상에 그다지 필요치도 않을 뿐 아니라 확실히 인간의 발전에도 방해가 된다. 사치품과 편의품에 관해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하자면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소박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다. 고대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외적으로는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으나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풍족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 어쩌면 이만큼이라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지도 모르겠다. 그들보다 좀 더 후대를 살았던 개혁가나 후원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위 자발적인 빈곤이라고 할 만한 그들이 위치한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삶을
공정하고 현명한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 농업이든 상업이든 혹은 문학이나 예술 어느 분야든 간에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은 그 역시 사치일 뿐이다. 오늘날에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철학자는 없다. 그러나 과거 철학자의 삶이 탐복을 자아냈듯이 이제는 철학을 가르치는 일도 칭송할 만한 것이 되었다. 단지 심오한 사상을 품고 있다거나 나름의 학파를 세운다고 해서 절로 철학자가 되지는 않는다.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대로 소박하고 독립적이며 관대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론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학자와 사상가의 성공은 왕이나 대장부 같은 성공이 아니라 보통은 왕을 보필하는 신하 같은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선조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적당히 순응하며 그럭저럭 삶을 살아나가기에 결코 고귀한 인류의 선구적 존재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점점 퇴보해 가는 것일까? 왜 가문은 하루하루 쇠락해 갈까? 국가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사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삶은 전혀 사치스럽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철학자는 삶의 외적인 측면에서도 시대를 앞서간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몸을 데우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철학자가 되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방식을 이용해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체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가 앞서 언급한 여러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게 될까? 같은 정도의 온기를 더 많이 바라지는 않을 터다. 대신 더 풍성하고 값진 음식, 더 크고 화려한 집, 더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옷, 그리고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더 뜨거운 불길 등을 바라게 되리라. 하지만 이러한 생필품을 마련한 후에도 계속해서 여분의 것을 장만하기보다는 한 가지 다른 대안으로 눈길을 돌려봄이 좋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비천한 노동에서 잠시 멀어져 삶을 탐험하는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씨앗이 알맞은 토양을 만나 잔뿌리를 내리면 곧 그 줄기가 자신 있게 위로 뻗어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대지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것은 그만큼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귀한 식물은 땅에서 높이 자라나 대기와 햇살 속에서 맺는 열매 덕분에 하찮은 채소와는 달리 소중히 대접받는다. 비록 2년생 식물이라 해도 채소는 대부분 뿌리를 완전히 내릴 때까지만 기르고 종종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하고자 윗부분을 다 잘라버리는 탓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 식물의 꽃피는 시기를 잘 모른다. 나는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고 부자보다도 더 웅장한 저택을 지어 살며 더 풍성하게 돈을 써도 결코 궁핍해지지 않는 강하고 용감한 천성의 사람들에게 어떤 규칙을 가르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확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격려와 영감을 얻고 연인들 간에나 느낄 법한 애정과 열정으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설교하려 함도 아닌데 사실 나 역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잘 아는 이들에게 충고하려 함도 아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주요 대상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이나 타고난 시대만을 탓하며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게으르게 불평만 일삼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은 나름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며 고집스럽게 불만을 터뜨려댄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만 부유할 뿐
실제로는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들, 즉 쓰레기만 잔뜩 축적해 놓은 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또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부류들이다. 그들에게 황금과 은은 스스로의 발을 올가매는 족쇄나 다름없다.